여러분, 지금 하시던 거 잠깐 멈추고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말이 끝날 때까지 절대 뒤로 가기 누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평생 술 좀 마셔왔는데 아직까지 멀쩡한데 뭐.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똑같은 거 아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매일 술을 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3.7배 높았습니다. 3.7배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술의 종류에 따라 그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주는 독하니까 안 좋고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까 괜찮겠지? 틀렸습니다. 막걸리는 전통주니까 몸에 좋을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양주는 비싸니까 더 안전하겠지? 완전히 거짓입니다. 65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이미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간은 예전만큼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고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뇌는 알코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65세 이후에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술 한 가지를 공개할 겁니다. 이건 정말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고 간 건강을 지키고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또렷한 정신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5세 이후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몇 시간이면 깨끗하게 처리됐죠.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젊었을 때의 5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느꼈던 취기를 이제는 반 병만 마셔도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술을 마신 후 생기는 독성 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역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속에 독소가 2배, 3배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뇌입니다. 65세 이후에 뇌는 알코올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술을 마셔도 뇌세포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이제는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술 한 잔 한 잔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판단력을, 균형 감각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이 네 가지 술 중에서 65세 이후 가장 위험한 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소주지. 도수가 제일 높으니까. 아니면 양주도 독하니까 위험할 거야.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소주의 배신. 소주는 확실히 문제가 많습니다. 도수가 18도에서 20도 정도 되니까 알코올 농도가 높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도수가 아닙니다. 소주의 진짜 위험은 바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될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인데 이게 바로 숙취의 주범이자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간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이 독성 물질이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천근만근인 겁니다. 70일 새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소주를 즐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과 만나면 소주 한두 병은 기본이었죠. 나는 술이 세니까 괜찮아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8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깜빡깜빡하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길을 찾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술을 끊지 않으시면 3년 안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제야 술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깜빡이는 증상이 조금 나아지셨지만 이미 손상된 뇌세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소주의 첫 번째 위험입니다. 그런데 소주보다 더 무서운 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 맥주의 SOS 신호. 많은 분들이 맥주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도수도 4도에서 5도 정도로 낮고 시원하게 마시면 갈증도 해소되고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맥주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맥주는 양이 많습니다. 소주는 한 잔이 50ml지만 맥주는 보통 한 잔에 200ml에서 300ml입니다. 도수는 낮지만 마시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섭취하는 알코올 총량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맥주는 탄산이 들어있어서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소주보다 빨리 취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65세 이후에는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갑자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면 혈압이 급등하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셋째, 맥주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일으킵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맥주를 자주 마시면 통풍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67세 김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김 할머니는 소주는 안 드셨지만 여름이면 시원한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맥주 한 캔씩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발가락이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르고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통풍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맥주 매일 드셨죠? 맥주가 통풍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김 할머니는 그제야 맥주를 끊으셨고 석 달 후에야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절은 손상되었고 지금도 가끔 통증에 시달리십니다. 이제 세 번째 충격입니다. 세 번째 충격, 양주와 약물의 치명적 조합. 양주는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같은 고도주를 말합니다. 도수가 40도에서 50도까지 되니까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양주는 도수도 높고 알코올 농도도 높아서 간과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양주의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 관절약 등등. 그런데 이 약들과 술을 함께 드시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주를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와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73세 이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위스키를 몇 잔 드셨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과 술을 함께 드셔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술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술입니다. 드디어 공개할 시간입니다. 네 번째 충격. 막걸리, 가장 위험한 진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는 전통주니까, 쌀로 만들었으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유산균도 들어있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죠? 반은 맞습니다. 막걸리에는 실제로 유산균이 들어있고 비타민 B도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이 막걸리가 가장 위험한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막걸리는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막걸리 한 병에는 각설탕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당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둘째, 막걸리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칼로리도 높고 자꾸 마시면 체중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65세 이후 복부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의 직행 티켓입니다. 셋째, 막걸리는 몸에 좋다는 착각 때문에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소주는 이거 독하니까 조심해야지 하면서 마시지만 막걸리는 이거 몸에 좋다니까 한 잔 더 하면서 마십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69세 최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소주는 끊으셨지만 막걸리는 매일 한 병씩 드셨습니다. 막걸리는 전통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mg으로 올라가 있었고 체중도 8kg이나 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단 음식이나 술 자주 드십니까? 막걸리는 매일 한 병씩 마십니다. 근데 그게 왜요? 막걸리는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막걸리가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그제야 막걸리를 끊으셨고 6개월 후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췌장은 이미 상당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주 대 맥주, 양주 대 막걸리, 65세 이후 가장 위험한 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두 다 위험하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술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막걸리입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는 몸에 좋다는 착각 때문에 경계심 없이 매일매일 마시게 되고 높은 당 함량과 칼로리 때문에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건 맥주입니다. 도수가 낮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양을 마시게 되고 통풍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소주입니다. 도수가 높고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간과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네 번째는 양주입니다. 도수는 가장 높지만 보통 소량만 마시고 자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하지만 약물과 함께 드시면 가장 위험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지금 당장 술을 줄이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하나, 술을 마신 다음 날 예전보다 숙취가 더 오래간다. 둘,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예전보다 더 빨리 취한다. 셋, 술을 마신 후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기 어렵다. 넷, 술을 마신 다음 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다. 다섯, 술을 마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다. 여섯, 술을 마신 후 다리나 발이 붓는다. 일곱, 술을 마신 다음 날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된다. 여덟, 현재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중 한 가지 이상 복용 중이다. 아홉, 최근 들어 체중이 계속 늘고 있다. 열,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렵다고 느낀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평생 마셔온 술을 갑자기 끊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술을 완전히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평생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친구들과의 모임도 있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도 있고, 외로운 저녁에 한 잔 생각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계별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일주일 동안 내가 마시는 술 기록하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나는 별로 안 마셔 하시지만 막상 기록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마시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월요일 소주 2잔, 화요일 안 마심, 수요일 맥주 1캔, 목요일 막걸리 반병, 금요일 소주 3잔, 토요일 맥주 2캔, 일요일 막걸리 1병.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록하고 나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마셨나? 하고요. 이 기록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술을 마시는 이유 찾기. 왜 술을 마십니까? 어떤 분은 친구들이 자꾸 권해서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외로워서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서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습관이라서라고 하십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권하는 게 문제라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건강 때문에 술을 끊기로 했어. 이해해줘.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외로워서 마신다면 술 대신 다른 활동을 찾아보세요. 동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산책 모임에 나가거나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잠이 안 와서 마신다면 술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고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녁 6시에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그 시간에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손주에게 전화를 거세요. 세 번째 단계. 환경 정리하기. 집에 술이 있으면 마시고 싶어집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술을 모두 치우세요. 냉장고에 있는 맥주, 찬장에 있는 소주, 막걸리 모두 다 치우세요. 아깝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앞으로 남은 10년이 그 술 몇 병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술을 버리기 아까우시면 아직 젊은 자녀분들께 주시거나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건강을 위해 술을 끊기로 했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대체 음료 준비하기. 술을 끊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특히 친구들과 만났을 때 혼자만 안 마시면 왠지 어색하죠. 그럴 때를 위해 대체 음료를 준비하세요. 탄산수에 레몬을 넣으면 맥주처럼 시원하고 톡 쏘는 느낌이 납니다. 무알코올 맥주도 좋습니다. 맥주 맛은 나지만 알코올이 없으니까 분위기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차갑게 해서 마시면 술 대신 충분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나 채소 주스도 좋습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속도 편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가족에게 도움 요청하기. 혼자서 술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분들에게, 배우자에게,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제 건강 때문에 술 끊으려고 해. 도와줘. 그러면 가족들이 응원해 줄 겁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탁하세요. 집에 술을 사오지 말아달라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술 대신 다른 선물을 해달라고. 가족의 응원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6번째 단계. 슬립 현상 대비하기. 술을 끊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하루만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슬립 현상입니다.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다들 건배를 한다든지,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다든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한잔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슬립이 일어났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아,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실수했지만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왜 슬립이 일어났는지 분석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 때문에,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중요한 건 한 번의 실수가 전부를 망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7번째 단계. 변화 기록하기. 술을 끊으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기록하세요. 일주일 후 숙취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집니다. 2주일 후 밤에 잠을 푹 자게 되고 낮에 덜 피곤합니다. 한 달 후 얼굴이 밝아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2달 후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3달 후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 수치가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간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다.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변화들을 수첩에 적으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수첩을 꺼내서 읽어보세요. 내가 이만큼 변했구나. 조금만 더 힘내자. 자,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68세 정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매일 소주를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젊었을 때는 한 병, 나이 들어서는 반 병씩. 그런데 3년 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예쁜 손주였죠. 정 할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중학교에 들어갈 때, 대학교에 들어갈 때, 결혼할 때 내가 옆에 있고 싶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한다. 그날부터 정 할아버지는 술을 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술 생각이 났고 친구들이 자꾸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손주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술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 보셨죠. 한 달이 지나니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3달이 지나니 술 생각이 거의 안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내려갔고 체중도 5kg이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나이에 술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해내셨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정 할아버지는 71세이고 손주와 매일 산책을 하십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정 할아버지는 또렷한 정신으로 다 들어주십니다. 정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끊고 나니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손주 얼굴도 더 예쁘게 보이고 꽃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조금만 마시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전에는 적당한 음주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레드 와인이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2023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술의 안전한 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잔도 반 잔도 모두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과 약의 상호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가능한 한 완전히 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도 안 되나요? 1년에 한두 번 정말 특별한 날에 아주 조금만 마시는 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가 또 한 번만이 되고 또 한 번만이 매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아예 끊으시라고. 완전히 끊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마셔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술을 끊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얻는 겁니다. 술을 끊으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 맑은 아침. 숙취 없이 상쾌하게 눈을 뜨는 아침. 둘, 또렷한 정신. 깜빡이지 않고 선명하게 기억하는 하루. 셋, 건강한 몸. 혈압이 내려가고 간이 회복되고 심장이 튼튼해지는 몸. 넷, 더 긴 수명.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는 삶. 다섯, 가족과의 시간. 손주와 뛰어놀고 자녀들과 여행 가고 배우자와 산책하는 시간. 여섯, 돈. 술값으로 나가던 돈을 아껴서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일곱, 자존감. 나는 해냈다는 자부심.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모든 걸 얻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술을 끊기 정말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동네 보건소에 가시면 금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금주 약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계십니다. 왼쪽 길은 예전처럼 계속 술을 마시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10년 후 여러분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치매로, 간경화로, 심장병으로.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길은 오늘부터 술을 끊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외롭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면 10년 후 여러분은 손주와 함께 공원을 뛰어다니고 자녀들과 여행을 가고 배우자와 손잡고 산책하며 그때 술을 끊기를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른쪽 길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술 한 병을 치우세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싱크대에 부어 버리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나 오늘부터 술 끊기로 했어. 이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10년을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